세월호 유가족들과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세월호 인양 촉구 도보 행진을 같이 했습니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평택을 찾은 유가족들에게 저녁 식사를 내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민심 수습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분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부를 향해 섣부른 정책 좀 그만 내놓으라고 항의했습니다. 연 1%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통해 집값을 띄우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래의 세금 폭탄을 품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월 28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파동 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고 있는 새누리당이 정부의 항의성 발언을 거의 매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누리당은 무상복지를 축소해서 세금을 아껴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 때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정산에 분노하는 직장인들을 달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반 넘게 준비해온 의료보험료 개편안을 백지화하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곽바 PD. 네, 곽보아입니다. 예, 연말정산 파동과 지방세, 자동차세 논란같이 서민들한테만 세금을 더 거두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섰군요. 네, 정부가 어제 그간 세금을 매기지 않던 일부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원 발굴 입법을 무더기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오늘 김무성 대표가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의 김무성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의 개별 부처가 경제 상황과 국민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그리고 타 부처와의 조율이 없이 임기응명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과 중앙정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일반 가정도 집안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은 모두가 허리띠부터 졸라매는 게 기본인 만큼 나라 살림을 다루는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김 대표는 국민 이해나 공감이 전혀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나 정책 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 큰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짚을 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며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 새누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무성 대표가 직접 정부를 향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세수 부족 문제, 그러니까 복지 재정 부족 문제의 해법에서는 여야가 뚜렷이 다른 얘기를 내놓고 있어요. 네, 새누리당은 이참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신재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해 세금을 아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어차피 공짜인데 안 맡기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너도 나도 보육시설로 아이를 내보내도록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보육료를 선별 지원에 아낀 세금으로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면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 미래를 망친다며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의 정책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 증세를 반대하면서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 정상화가 재원 마련의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 증세, 지방재정 쥐어짜기, 책임 전가 형태가 19세기 말에 조선 후기의 삼정문란을 떠오르게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서민 증세가 그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야말로 그 해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 그런가 하면 보건복지부는 1년 넘게 추진해왔던 건강보험 개편을 백지화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영표 복지부 장관은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개편안 백지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부담을 많이 지게 설계돼 있어 형평성이 괴료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작년부터 직장 가입자의 추가 보수 외의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일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처럼 1년 반 넘게 준비해온 이 개편 작업을 오늘 돌연 연기하기로 한 건데요. 연말정산 파동에 단단히 화가 난 직장인들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됩니다. 한편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아동학대 방지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혹평을 늘어놨습니다. 국민 감정의 편성에 처벌과 감시를 강화하는 대책만 내놓고 국회는 무슨 이익단체의 노비를 받고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는 곳으로 의심받는 그런 상황 그대로라고 봅니다. 자, 2010년도, 2013년도 비슷한 사건이 생겼을 때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월 16일 발표한 대책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2010년에 나왔던 거고요.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등 2013년에 나온 대책이고요. 기존의 재탕 수준이 아니라 3탕, 4탕 수준이라 볼 수가 있는데 왜 정부는 기존에 낸 대책을 실현하지 못하고 똑같은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한번 답변.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구합니다. 예, 곽구아 PD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이제 20%대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과거 독일에 파견됐던 광부와 간호사였던 분들을 초청해서 영화 국제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는 박정희 향수 자극으로 전략을 바꿨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콘크리트 지지율이 콘크리트 추락세로 바뀐 상황에서 박정희 향수가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위기의 박근혜 대통령, 권현주 PD가 진단합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제 조사된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29.7%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30%가 무너지면서 조기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말을 잃은 듯한 모습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지지율 하락에 대한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은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나홀로 정치에 등을 돌린 예견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민 증세로 심란한 국민들에게 연말정산, 꼼수 증세 이것이 가중되면서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30%대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국정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가장 큰 이유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불어닥친 연말정산 파동은 지지율 폭락세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국무총리를 새로 지명하는 등 일부 인사조치를 발표하고 그제는 연말정산 파동에 대통령이 공식 사과했지만 지지율 추락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권과 5, 60대의 지지율 하락 현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험 신호입니다. 새누리당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누리당은 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던 그간의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시도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만으로는 안도할 수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새누리당은 35.4%, 민주연합은 29.6%의 지지율을 기록해 양당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인 5.8%포인트로 크게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당청 갈등과 친박대 비박의 계파 갈등이 더 가열된다면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도 동반 하락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친박대 비박의 갈등이 본격화할 경우 여론을 수습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박정희 시대의 향수를 자극하려는 듯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초청해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하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 이후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하는 조중동의 태도도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을까요? 대통령이 참모들과 겨우 10분간 티타임을 한 걸 가지고 조중동은 일제히 소통 강화 행보라고 의미를 부여해 줬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대통령이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한 것을 두고도 문화로도 소통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걸 내일 조중동이 어떻게 쓸지도 궁금합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이어 그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수석비서관 회의 전 티타임은 청와대 참모들이 근무하는 위민 1관에서 10분 동안 짧게 진행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요즘엔 커피를 밥보다 더 많이 마신다며 우리 국민이 어쩌다 커피를 즐겨하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임종인 안보특보가 제주도에서 고급 커피를 재배할 수 있다고 답하자 박 대통령은 제주도에서 망고, 할미꽃 등을 기를 수 있다는 등 한담을 나눴습니다. 위민 1관에서의 10분 티타임을 두고 조중동은 대통령의 변신이라고 의미를 크게 부여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스타일 바꾼 박 대통령이란 제목의 기사에 청와대 지도까지 그려넣으며 대통령이 본관이 아닌 위민 1관에서 회의를 한 것은 참모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도 티타임은 불통 논란을 의식한 조치라며 본관에서 500m 떨어진 위민 1관에서 회의를 연 것도 소통 행보의 하나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대통령의 스타일이 변했다며 대통령과 참모들의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청와대 측의 설명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박 대통령 또 티타임, 열린 리더십 행보라는 제목을 쓴 세계일보입니다. 세계일보는 박 대통령이 티타임을 통해 참모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열린 리더십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0분 티타임에 대한 보수 언론들의 의미 부여가 차갑게 식은 민심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추락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홍보성 기사보다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준비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완구 후보자 장인의 토지 증여가 질병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는 관련 서류를 기자들에게 공개한 것을 두고 선제적 대응이라고 표현하며 치켜 세우는 듯한 기사를 썼습니다. 중앙일보는 의혹 누르면 설명자료 잭가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후보자의 이런 행동이 자판기라는 별명을 만들어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19박 20일 도보 행진, 오늘이 3일째였습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평택까지 걷는 일정이었는데요. 평택 쌍용자동차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걸었고 저녁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장소도 쌍용차 해고자들의 심리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심리치유센터 와락이라는 곳입니다. 현장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김현주 PD. 예,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늘은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그곳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오후 8시 40분부터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심리치유센터 와락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도보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의 간담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방에서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곳 와락센터는 쌍용차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의 심리치유를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곳입니다. 쌍용차 해고자 가족들은 도보행진에 참여한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오늘 도보행진에도 참여해 세월호 가족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아픈 적이 아닐까, 사건? 그래서 빨리 쌍용차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이 세월호 문제도 빨리 해결이 되어서 빨리 유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좀 삶을 좀 영위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유가족 간담회는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유가족들에게 궁금한 점을 묻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진상규명이 만약에 안 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답을 드릴 수가 없죠. 그죠? 이걸 저희가 알고 당한 게 아니니까. 이분들도 다 힘드신 분들인데 이 식사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게 짧으면 3년, 길면 10년 뒤에 내 모습 아닌가. 예, 오늘 도보행진 3일째 어디에서 어디까지 걸었습니까? 경기도 오산에서 평택역 광장까지 약 29km를 걸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 등 총 130여 명이 함께 걸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해야 진상규명이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장례라도 치러지면은 그나마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대로 치면 그 사람 엄마도 어떻게 살아요. 같은 부모인데 지금 한참 클 나이인데. 그러니까 그 한철이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장례라도 한번 치러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럴 정도로. 그런 부모도 마음 편하게 다리라도 뻗고 잘 수 있게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죠. 경기권 도보행진 일정은 오늘로 끝이 났고 내일부터는 대전 충남권 행진 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는 오늘의 종착지인 평택역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문화제 현장 한편에서는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외치는 게 세월호 인양입니다. 이 인양은 그냥 인양이 아니라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9분의 존엄한 생명을 찾아주기 위한 인양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국민 300명이 넘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까뜩 않는 저 파렴치한 절대적인 권력자들에게 진실이 분에 물을 끓고 애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부모들이 끝까지 싸움을 각오하기 위해서 나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준비단에 파견됐던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3명이 모두 철수했다는 사실 어제 저희 뉴스K 시간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준비단 활동까지 올스톱된 상황,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어떤 말을 하던가요?
네, 유가족들은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의 세금 도둑 발언과 뒤이은 새누리당 추천조사위원회 일방적인 공무원 철수 지시는 특별조사위 활동을 어렵게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추천조사위원이 조직 구성, 예산 등에 대해 새로운 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도 조직 축소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별법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법만 통과됐지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상 밝혀달라고 쪼르고 쫄라 진상조사위원회 발족해놨더니 새누리에서 엉뚱한 눈 집어넣어서 시작도 못하고 지금 박살나게 생겼습니다. 가족들한테는 사실은 사전에 얘기된 바도 없었고 느닷없이 당한 일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발언도 있었는데 조대환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수순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반밖에 안 되는 특별법 위에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한다면 얼마만큼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판조차도 안 깔아주겠다는 게 이 정권의 의도인 것 같아서 저희들은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분개하고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베에 올라온 세월호 희생자 모욕 사진이 논란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그제 단원고 교복을 입은 한 남자가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어묵을 들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일베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은 일베에서 삭제된 상태지만 SNS 등을 통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어제 단원고 교장이 경찰서를 방문해 게시물 작성자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평택 와락센터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대목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의 노동정책에 거수기 노릇만 해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심해진 사례들을 조목조목 댔습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야말로 문제가 아니냐라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논쟁 실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정부의 노동관계법을 손들어주는 역할밖에 한 게 없다. 작년 말에 2015년에 박근혜 정부는 경제정책 2015년 경제정책 방향안을 발표했고 거기에 보면 4대 부분, 핵심 4대 부분 개혁이고 그 중에 하나가 노동부문 개혁인데 노동부문 개혁에 경제정책 방향이 분명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표현 정확하게 거기 나온 대로 하면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의 유연성 제고와 파견, 기간제 사용부대 합리화 이렇게 떡하니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과 기조, 정책은 이미 결정을 해놓고 이걸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라는 것을 위해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러저러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러한 노사정위원회가 과연 사회적 대화, 진정한 사회적 대화를 위한 그런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뭐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요. 1월 16일 날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성과연봉제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이진아웃제하고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 대책에 노사정위원회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요. 한참. 그럼 뭐 논의하는 건 뭐 지금 공공부문은 일단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럼 그거는 노사정 논의 붙이지 말든지요. 근데 거기 붙여놓고 거기서 한참 논의해놓고 공공부문은 그냥 떡하니 뭐 제가 보기엔 이 인식이 그러니까 정부의 인식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이제 뭐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이미 포기했고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이미 포기했고 이제 나쁜 사용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하나 더 덧붙이면 노사정위원회를 얼마나 가당치 않게 보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 사회적 대화의 제도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사치스러운 일이에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 다 나와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포기 안 할 거예요.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자기들의 그 정책 있잖아요. 포기 절대 안 할 거고 저는 그거를 우리 한국노총이 받을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임동만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투쟁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지금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고 그리고 1%도 그거를 합의할 생각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러면 3월 시한 내에 박근혜 정부가 뭐 시장을 정해줄 수는 있고 전에 저는 결단을 할 거라고 보이고
따뜻한 봄날에 양대노총이 좀 뻑적지근한 춘추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우리 민주노총 실장님 여러 가지 언급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 노사적인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내용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런 관심을 안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시면 더 의미 있는 정책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파업이라는 것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최후의 수단이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 역시 최후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공감하는데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총파업, 과거의 파업이 과연 일자리를 지켰는가, 일자리를 만들었는가, 긴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국노총은 책임있는 경제사회 주체이자 이 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노사정연에서 책임있는 협상을 연결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전개되는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내용상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한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달에 발표했던 지방자치 종합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산하의 구의회를 없애고 구청장도 시장이 임명한다는 부분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오늘 정부 측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모임 여러 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말살 정책이라는 반대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구청장들이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모였습니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자치발전계획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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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엔 경기도 수원시의 염태영 시장도 함께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협의체 누구하고도 이 발전계획에 대한 요식적 절차로서도 협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일반 통행식 소통이 없는 이런 계획 아니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삼고요. 같은 시각 정부 서울청사 별관 앞에서도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소속 기초의원 50여 명이 정부의 지방자치 발전계획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오늘 반대 행동에 집중한 이유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 발전위원회가 지난달 내놓은 지방자치 발전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오늘 서울청사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발전계획을 들여다보면 전국 기초단체장들과 기초의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계획엔 대도시자치구 의회 폐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산하의 기초의회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해당 기초의원들은 3천여 명입니다. 광역시 소속의 구청장이나 군수를 직선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계획도 들어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협의회 소속 226명 기초단체장들은 오늘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안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명회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측 관계자들은 2017년까지 개편 방안을 확정한 후 추진한다는 당초의 시간표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대도시는 단일 생활권이어서 세계적으로도 런던, 도쿄를 제외하고 뉴욕, 파리, 베를린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확인된 입장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논란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대출금으로 부동산 거품을 이어가려고 한다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모두 다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노지민 PD와 진행하는 뉴스 리뷰. 오늘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품,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어제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은행대출 수익 공유형 모기지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폭탄 돌리기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선 경실련은요, 집 있는 중산층까지 작은 집 팔아 큰 집을 사라는 부동산 폭탄 키우기다. 속내는 어떻게든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경우에는요, 빚내서 집사라는 일관된 정부 정책에서 나온 새로운 주택대출 정책이라고 하면서 국민에게는 미끼 상품 유인, 은행에게는 약탈적 대출, 그리고 국민 경제에는 총체적으로 가계부채 폭탄을 남길 것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예, 약탈적 대출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국토부가 초저금리라는 점을 홍보하면서 대출 자격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빚을 권하는 언발의 오줌 누기식 대책이라는 겁니다. 네, 종전의 주택 대출 사업과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택기금 기반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고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5년 무주택자, 이렇게 두 가지 자격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로 시행한다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에는 소득 제한을 아예 없앴습니다. 억대 소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무주택자 또는 처분 조건부 1주택자, 그러니까 지금 집이 있어도 앞으로 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겠다라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환 능력이 원래 5개가 있었습니다. 재직 기간이라던가 신용 등급 등의 항목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심사 조건을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 대상의 주택도 상당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감정평가 6억 원 이하인 아파트고 또 약 25평형 이하, 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였는데요. 네, 새로 바뀌는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늘어났고 또 전용 면적도 102제곱미터, 약 30평형 정도로 좀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대출 대상을 대폭 늘리면서 약탈적 대출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1%대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초저금리라는 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저금리를 보장하는 기간은 전체 대출 기간과 상관없이 7년까지로 제한됩니다. 네, 지금 기준이 코픽스 신규 기준금리, 코픽스에서 발표하는 그 기준금리에서 1%포인트를 뺀 것을 7년 동안 보장해준다는 건데요. 1월 16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픽스 금리가 2.1%였습니다. 그러니까 1%대의 초저금리가 보장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나고 8년째부터는 일반 변동금리로 조정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많이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예. 그리고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동시에 밀려올 경우에도 부담이 더 커지는데요. 이러한 전제 하에 최대 30년으로 늘어난 대출 기간 역시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을 때요, 금리도 오르고 또 담보주택 가격은 떨어졌을 경우에 23년 동안 손해만 이어가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자한테도 문제가 되겠지만 은행도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금리 대출로 기본적인 이자 수익을 포기한 상태에서 담보 가치까지 하락하면 은행 역시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국토부가 이에 대한 리스크 분산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담보주택 가격 하락 시 은행의 손해를 주택보증기금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미 지금 그 주택보증 같은 경우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반환도 책임을 지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방안까지 부담을 하게 되면은 이중고를 또 겪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 얼마 전에 발표했던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것, 그리고 어제 발표한 이런 대출 사업, 이런 것들이 서민주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새해 들어서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 관련 대책에 서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들어서 발표한 주거 관련 대책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공공임대 리츠에 개인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 이전에 보도해드렸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또
또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 시한도 유예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정책들이 중산층 이상 또는 강남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민주거 안정 대책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성환 시사평론가는 부자에 의한 강남을 위한 정부라고 촌평했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주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러닝메이트 정책위 의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주영 의원은 홍문종 의원을, 유승민 의원은 원유철 의원을 정책위의장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두 명의 러닝메이트들은 오늘 국회에서 출마 결정을 알렸는데요. 짧은 말 속에서 두 캠프의 지향점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홍문종은 개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여의도와 청와대를 잇는 다리를 불사르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관의 손가락질로 저작거리의 웃음을 사는 새누리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새누리당과 우리가 만든 박근혜 정부의 치어리더임을 자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 국민 여러분들께 혼선과 혼란을 드리지 않도록 당정 협의를 정례화하겠습니다. 당정청이 3위1차가 되어 한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민심과 함께하는 강한 추동력을 가진 정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예. 수도권 원내대표론인데요. 이제 이거는 완전히 물 건너간 셈이군요. 네, 오늘 러닝메이트로 결정된 원유철, 홍문종 의원 그리고 정병국, 심재철 의원까지 4명의 의원이 이른바 수도권 원내대표 후보였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절반인 2명이 빠졌고요. 심재철 의원도 경선 출마 의사를 접었습니다. 수도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나서지 않겠다던 정병국 의원 역시 자연스럽게 불출마하게 되면서 수도권 원내대표로는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도 친박 비박 구도로 교통정리가 이뤄진 겁니다. 예, 그리고 나라박 소식이 오늘 하나 큰 게 들어왔는데요. 현지 예. 시간으로 어제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호텔이 습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IS, 이슬람 국가의 소행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거는 확인이 된 겁니까? 네, 테러 감시 단체 시트에 의해서 범인이 IS라고 전해졌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단지 IS를 추종하는 독자적인 세력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피습 원인이 알카에다 소속 조직원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점, 그리고 IS가 리비아 지부를 공개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IS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예, 이 습격한 무장 괴한들 모두 사망을 했습니까? 네, 리비아 당국은 포위된 무장괴한 2명이 호텔 24층에서 자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무장괴한들은 폭발 장치가 장착된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습격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총 10명으로 전해졌는데요. 사망자의 국적을 확인해 본 결과 리비아 국적이 5명, 예. 타지키스탄 국적이 3명이었고요. 미국과 프랑스 국적이 각 1명씩이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사실 한국인 피해자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예. 아닌 걸로 밝혀졌나요? 네, 외교부는 리비아 교민들의 안전을 확인해 본 결과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리비아에는 45명가량의 한국 교민이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IS가 일본인 인질 1명은 이미 사망을 했고 예. 오늘 나머지 1명도 살해하겠다 이런 예고를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인질을 맞교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후디뉴스 네트워크와 TV 아사히 등의 일본 언론들은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 씨와 요르단에 수감돼 있는 사형수를 맞교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아랍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한 건데요. TV 아사히는 요르단 언론들이 사형수 리샤위가 이라크 국경 인근으로 이송됐다는 정보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자세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뉴스 리뷰 지금까지 노주민 PD였습니다. 해는 다 믿어도 좋지요.
그래서 이런 농담을 해도 괜찮습니다. 청와대는 왜 이러지요?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점입 가경입니다. 정치 신경 쓸 거 있냐? 그렇게 이야기해도 알아서 국민을 위해 쉬지 않는 권력을 보고 싶습니다. 만인에게 따사로운 권력은 우리가 나서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걸 다시 생각합니다. (1월 28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